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세이노의 가르침. 저자 세이노.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책, 그 하반신 마비되었던 이보미 씨 책에 참 많이 인용된 분이 세이노라는 분이에요. 어떤 인생의 막막한 순간일 때마다 이메일로 자문을 구했던 그 전설적인 분이 세이노인데, 알아보니까 참 엄청나더라고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검색하면은요, 현재 20주 넘게 대한민국 그 비소설 분야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고요. 제야의 명저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신문, 사설 이런 기고한 글들을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모아서 정식 출간을 한 겁니다. 자산 1000억 원대 그 부자고요. 세이노가 말을 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삶, 그리고 직업과 윤리, 그 주옥 같은 글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제본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또 이렇게 신문 사설 이런 것, 신문 논설, 뭐 이런 칼럼. 그래서 그 떠도는 내용들을 제본을 하고 이제 서로 암암리에 주고받고 이게 엄청나게 10몇 년간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페이지 수가 마지막 페이지가 733페이지예요, 지금. 근데 이 책의 가격이 7,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한 장당 1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당 1원이라기보다는 가격이 책정된 그 이유가 저자는 인세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출판을 하는데 필요한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이렇게 책으로 출판되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글을 모아서 제본을 하는 비용보다 700페이지의 책을 사는 비용이 더 저렴한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이노는 우선 이 세이노의 이름이 왜 세이노? 이거 일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해라. say no. 그래서 필명입니다.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은 저자에게 판매 수익이 지급되지 않고요. 저자는 다른 이에게 지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자책 무료 PDF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am1660h@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명작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단톡방 내 인생의 명작 카카오톡 단톡방 오픈 채팅 내 인생의 명작 클릭하셔서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DF 파일 볼 수도 있는데 이 720페이지라는 엄청난 분량을 PDF 파일로 보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책 자체가 7,200원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기 미국에서 한국 책을 구입하게 되면은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한 14불, 10불 초반대가 되겠네요. 여기 한국 서점에서 사게 된다면. 자, 세이노의 가르침.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이노는 누구인가요? 네, 저자를 소개를 하고 또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명 세이노.
네,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2023년 기준 1,0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1955년생입니다. 본명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고3 때 또 건강이 악화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대요. 또 가난 때문에 휴학을 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4년 만에 다시 졸업을 하고 공군으로 공군 사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부동산 관리랑 공군 도서관 관장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제대 후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 8군 내에 메릴랜드 대학교 분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입시 영어 학원, 번역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력도 독특하고 독종이에요, 정말로. 네. 그리고 욕을 참 많이 합니다. 책에서도 직설적이고 굉장히 에고가 강하고 약간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고 독서하고 글을 씁니다. 결혼 후에는 10년 이상 쉬는 날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제 옷을 팔았고 또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고 음향기기, 유통, 무역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산을 외화한 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같은 것으로 이제 증대를 시켰고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을 했고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은 철저하게 이렇게 감추는 편입니다. 사업 때문에 세계 70여 개국을 왔다 갔다 했고요. 국내에서 경영했던 회사들은 수출탑 훈장, 산업 훈장, 또 인재 경영 대상 후보 같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상도 받았고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일을 줄이고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참 그때부터 다작을 많이 썼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블러핑, 매년 그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데 이렇게 피하고 이러지 않고 막 욕을 해요. 네, 무섭습니다. 네, 욕 참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어요. 세이노 씨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제가 봤는데 조금 한 성격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아주 강한 논조로 그래도 김현정 씨 또 저희 방송국에서 그 외주로 방영되고 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매년 10억 원대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개인으로 납부를 했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여기 책 출판사 서평에 가면은 여기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세이노의 정체, 그러니까 가명인데다가 정확하게 이 직업과 어떤 이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와 데이원, 편집부가 데이원인데요. 출판사 합동으로 세이노 보유 자산을 조사한 결과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자산 규모가 회자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독자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자산 세부 구성과 납세 기록을 살펴본 바 세이노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책 뒤에, 이 출판사 리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들 참 의심도 참 많죠.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1948년 가난한 어촌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 가발 공장, 식당 등에서 일했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폭력이 심한 남편을 피해 단돈 $100를 갖고 미국으로 식모살이로 떠난 여자. 미국에서 식당에서 일했고 대학을 다녔고 76년 미 육군에 들어가 소령으로 예편. 50세가 넘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담임. 서진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저자. 그녀는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반항심과 복수심이다 라고 말한다. 수차례 그래미상과 MTV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몇 개씩 수상한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 에미넴. 그 역시 쓰레기 더미와 다름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생후 5개월 만에 아버지는 도망갔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는 떠돌이었다. 에미넴의 삶을 그린 영화 8마일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창생과 동거를 하면서 그 동창생이 오럴 섹스를 안 해준다고 아들에게 호소하는 골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자기 애인이 친구와 섹스를 하는 걸 목격하는 장면도 나온다. 당연히 그의 노래에는 어머니나 애인에게 쌍욕을 퍼붓는 내용이 나오며 대부분의 가사는 아주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욕으로 도배되어 있다. 2000년 미국에서 공공의 적으로 꼽힐 정도였다. 나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요즘도 여전히 운전할 때 에미넴의 노래를 자주 듣는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에미넴의 앨범을 즐겨 듣는다고 말을 하자 에미넴은 이렇게 말했다. 깊은 유감이다 우선. 하지만 당신은 정말 미운 사람이나 짜증나는 사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없는가? 난 학창시절 나를 괴롭히던 녀석들을 죽이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내 방의 모든 걸 닥치고 부숴버렸던 그 심정을 이해하는가? 그렇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오도록 방바닥을 치고 거울을 깨부순 적도 있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에미넴처럼 나의 어린 시절은 오갈 데 없는 방랑의 시기였다. 힘과 에너지는 넘치고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그 혈기 넘치는 그 심정을 당신들 아는가? 내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푸시킨의 시가 걸려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건 순간적인 것, 그렇게 삶은 지나갈 것이니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푸시킨의 이 시가 너무나도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 봉투 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교사로 칭송을 받고 나중에 교장까지 되었다. 나는 자원 입대했는데 멀쩡한 부잣집 친구들은 징집 면제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난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뒤집힐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래침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을 노렸고 아무 하는 일 없이 꿈틀꿈틀 대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그 벌레처럼 카프카가 말했던 그 벌레,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만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끝내는 저주스러울 정도로 나에게 분노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고 눈이고 의지고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주는 것이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스포츠카를 부러운 마음으로만 바라본다. 그래서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항상 제자리를 맴돈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명품, TV, 술, 도박, 경마 이런 일확천금의 한바탕 그 한탕주의에 망상에 빠져 몽롱하게 산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삶에 끌려다니며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그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아라.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라. 그 삶이 자랑스러운가?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연계가 퇴화되었기 때문이다. 악어쇼에서 악어를 때려도 악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하지만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 쳐버려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하라. 당신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no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다. 돈독이 올라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몰라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쇠고랑찰 기회만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메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여.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제에 밟지 못하기 때문으로 치부해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나에게서 실전 투자 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 하나 나는 당신이 당신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소를 퍼부을 것이다. 당신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항상 바쁘다 바빠 뭐뭐 할 시간이 없어를 외치는 사람 치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꽝꽝꽝 세게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송순태 시인의 시 지우개를 이용하여 말한다면 굳은 것이라고 다 불변의 것은 아니며 출렁인다고 해서 다 부질없는 것도 아니고 굳은 땅에서 패이고 갈라진 것들과 슬픔으로 허물어진 상처들로 가득 찬 잘못 살아온 세월을 지우고 다시 출발하고 싶은 세월을 시작하여라. 난 종종 자기 혐오에 빠져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의 이메일을 받는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물어보는 독자도 있다. 이런 독자들에게 언제나 나는 이렇게 답장하곤 한다.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 끄집어내어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칼로 찔러 죽이겠는가?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가엾다.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질까? 그래,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 가져야 된다.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라. 나는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또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난 모르고 있었어요.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서 정신병원에 갇힌 베로니카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믿는다.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그 육체의 주인이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라. 왜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했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하류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했던 그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섬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섬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 그 지점에서 출발했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섬으로 가는 길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되는 미지의 불안과 공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다. 나는 중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럭저럭 넉넉하게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허름한 가옥에서 2층 단칸방 이런 곳에서 가족 7명이 살았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가만히가 문가리개 역할을 하는 재래식 변소를 주인집 식구들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월세로 온 가족이 살았다. 그 변소는 여름에는 팔이 구더기들이 득실대는 모습이 적나라했고 노크라는 것 대신에 인기척을 내야 했던 그런 곳이었다. 집주인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부부였는데 가게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순대를 작은 손수레에 끌고 다니며 파는 수준이었다. 그 주인이 사는 집이라는 것도 높이 1m 수준의 낮은 판잣집이었는데 매일매일 순대 삶는 냄새가 진동했다. 높이가 그렇게 낮은 이유는 높이 1m 미만은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곳에서 벌레처럼 살았다. 다음에는 서울역 앞 양동의 쪽방 이런 곳들을 더 거치게 됐지만 나는 가정집 차고에서도 살았던 기억이 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런 곳들에서 혼자 살았고 주거 환경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차고 한 칸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저 보유자금을 불리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가 28살에 집을 샀지만 1년 후 다시 빈털터리가 됐고 빚은 약 3천만 원 가까이 있었다. 나는 제로섬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나는 주로 번역 일에서 수입을 얻었고 번역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잤다. 부자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만에 하나 무슨 잘못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 빈털터리가 된다면 나는 즉시 가족을 이끌고 제로섬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판잣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 차고일 수도 있고 쓰러져가는 모가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다. 나의 아내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망해버렸는데도 넥타이를 계속 걸치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단계 판매나 보험 영업 같은 것을 하며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안다. 아내는 내가 즉시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서 노점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나는 언제라도 제로섬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혼 전 아내에게 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틀림없이 부자로 산다. 돈의 생리와 부자가 되는 비결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에게는 아파트 한 채 값인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는 순전히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시티보이 같다는 이유로 나와 결혼을 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자가용 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틀림없이 앞으로 더더욱 부자로 산다. 나는 딸들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고 싶다. 그 비결 중 하나는 낮은 곳에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수준이 되면 아빠가 갑자기 망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재산을 몽땅 압류당하는 것으로 연극을 꾸미자. 그리고 단칸방 판잣집으로 이사를 하자. 너는 팥출보하는 걸로 하고 나는 길거리 노점을 하는 걸로 하자. 우리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매일 아침 판잣집에서 나와서 숨겨놓은 진짜 집에 가서 낮에 있다가 저녁에는 다시 애들이 있는 판잣집으로 돌아가자. 물론 애들에게는 돈이 전혀 없는 듯 처신하고 등록금은 일부러 늦게 주자.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우리끼리 몰래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가고 딸들에게는 수제비나 먹이자. 봉투 붙이는 일 같은 것도 가져와 딸들에게 시키자. 이런 계획은 아내의 반대로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고 실제 아내는 내가 농담하는 줄로 알았다고 한다. 대신에 딸들에게 이 세상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의 삶을 체험해야만 나중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서 태어나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실직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빚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생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곳으로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2억 원대의 30평형 자기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주식 투자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1억 생기게 되면 그 집을 팔아 1억을 갚고 1억 원을 나머지를 전세를 구하되 가능하면 비슷한 규모의 집을 구하려고 하고 이때 전세금이 모자라면 또다시 빚을 얻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은 그대로 놔두고 빚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버는 족족 이자의 원금을 갚아나가니 사는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들은 생활 수준을 저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내 주변에 9천만 원 전세를 살면서 빚은 1억을 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사람이 있다. 그는 연봉 2천만 원대의 봉급생활자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진퇴양난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권유한 방법은 있는 것을 다 처분하여 빚부터 빨리 갚고 달동네 월세방 하나로 옮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렇게 좁은 열악한 판잣집에서 어떻게 애들하고 산단 말입니까? 나의 대답은 이렇다. 웃기는 소리 마라. 넌 지금 연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평생 너는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너에게 보이는 해결책은 일확천금이나 복권 같은 것, 일회성 말고는 너에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없다. 유행을 바라거나 무언가를 쫓기며 사는 인생이나 누가 잘됐다고 하는 투자, 그런 것들에게 허무하게 끌려당기다가 인생 종친다. 생활비를 바짝 줄이고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아내도 일을 해야 된다. 아내도 밤에 포장마차라도 해야 된다. 물건이라도 팔아야 된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졸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 그리고 어릴 때 가난을 맛보는 건 행운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든지 불법적으로 콩밥 같은 실체의 일부를 팔아서 빚을 갚아라. 저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다. 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야말로 망하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그 사람들은 단지 너에게 돈만을 받길 원한다. 정 능력이 없으면 야반도주도 한 방법이다.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하면서 전셋집은 남겨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근데 외국에서 살 자신도 없고 아내랑 이혼할 자신도 없어. 그렇다면 어떡할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술 한 방울 먹지 말고 아주 예리한 면도칼 하나를 사서 가족사진 앞에 놓아라.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서 네가 네 목에 흐르는 핏줄 바로 위에 칼을 갖다 대어라. 너야 죽으면 그만하겠지만 네 가족은 너를 평생 원망하며 너를 패배자로 도망자로 기억하며 죽을 때까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그래도 죽고 싶다면 당장 되져버려라. 그러나 죽은 뒤 그런 식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품위유지 개나 줘버려라. 판잣집으로 가서 월세살이를 하란 말이다. 5년만 지나면 모두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왜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간 사람들보다도 빈 털터리로 이민 간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을까?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며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제로섬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게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간다. 돈이 쌓이고 희망이 쌓이고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든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마이너스의 희망뿐이다. 그것이 절망이다. 나는 외국인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할 기회가 과거에 종종 있었는데 강의 중에 스크래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 긁어서 내는 흠집, 긁다, 흠집을 내다라는 뜻인데 지우다라는 뜻도 있다. 운동 경기에서 땅에다 선을 그으면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출발점이라는 뜻도 있다. 스크래치 얼렁은 근근히 살아가다라는 뜻도 된다. From scratch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된다. 스크래치 업은 돈을 긁어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이 된다.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 체면에 스크래치를 내라. 출발점을 더 낮은 곳에 다시 스크래치해라. 당신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 수준인 바로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부터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은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당신의 인생을 스크래치해라. 어니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아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만 할, 대처해야만 하는 진짜 사건이다. 그러니까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에 풀 수 있는 문제만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나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할 뿐이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10분을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하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될까? 경기가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이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지 마라. 채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온다. 채용될 만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앤드류 매튜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을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나는 올빼미 체질이어서 늦게 자기에 새벽에 일어나진 않지만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딱 10분을 넘기지 마라. 고민과 문제를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뜻이고 문제는 해답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은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 자살. 대부분 자살은 아마도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 자살이 혼합된 것일 것이다. 자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내가 20대 초에 그런 경험을 3번 겪었기 때문이다. 약 먹고 깨어난 적도 있었고 손목에 면도칼을 긋기도 했는데 깨어보니 정신병원 응급실이었고 그 덕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지기도 했다. 우울증에 걸렸던 것 아니냐고?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내가 극단적으로 우울해진 사건은 군 제대 후 압구정동에서 일어났다. 우연히 그것을 부잣집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결혼 후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얼마 전 결혼한 막내 언니가 20평에서 살았는데 좁게 느껴졌다. 자기는 30평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나는 그 동네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았다. 나는 평생 돈을 벌어도 자가주택은커녕 20평대 월세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절망했고 나는 죽어라고 돈만 벌어도 이 친구가 작게 느껴지는 아파트 평형에 전세도 못 얻을 거라는 상실감에 온몸에 자괴감이 들었다.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볼 때 수없이 널려있는 그 아파트 중 정말 단 하나라도 내 것이 되는 게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난 도무지 할 게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군 제대 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대학생도 아니었다. 홀로 세상에 던져진 가난한 청년에게 하면 된다는 말은 사기와 다를 바 없었다. 아침 햇살을 가슴 벅차게 안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라면 살 돈이 없어 라면 스프만을 얻어다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연탄불 위에 끓인 뒤 거기에 다 식어 빠진 밥을 김치도 없이 계속 먹어보아라.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살맛이 나겠는가. 그 시절 나에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는 뜬구름 잡는 책들을 책방에서 돈이 없어 사지 못하고 선체로 다리 아프도록 읽는 것과 마스터베이션 뿐이었다. 그나마 자유행위라도 했으니 내가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 열등감, 상황도피, 삶의 기준 상실,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는 자살을 생각했고 그것이 거듭 실패하자 이 역같은 세상에서 이왕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리고 5년 중에 피보다 진하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비슷하게 자리를 잡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을 느끼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울증 환자인 경우 머리에 강한 전기 쇼크를 주어 잠시 죽였다가 실험실 개구리 뒷다리처럼 온몸에 발작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면 다시 살려내는 그런 치료법이 종종 사용되었다. 그런 장면을 본 나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는 명랑한 척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곧 풀려났다. 23살의 어느 우울한 봄날이었다. 다시 봄이 왔을 때 나는 남의 집 차고에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 미군 부대 물건 판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그리고 28살의 어느 여름날 나는 허름하지만 마당에 있는 집과 자가용을 처음 샀다. 물론 융자를 꼈지만 어쨌든 그렇게나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나는 그 재산을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몽땅 날렸고 빚을 졌지만 다시 3년 후 일어섰다.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잘못 여겨지기도 한다. 나도 그렇게 오해했으니까.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떨어지던 중 삐쩍 마른 두 팔로 온 힘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날개짓을 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개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릴 절망이라는 이 세상에 그것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이다. 마약 중독자들의 일상을 그린 영화 트레인스포팅에서 주인공 마크 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삶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미래를 선택하라. 가족을 선택하라. 빌어먹을 놈의 큰 TV를 선택하라.
세탁기, 자동차, 모든 것을 선택하라.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나가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라. 빌어먹을.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비웃는 듯 보이지만 그의 독백 속에는 학벌이나 돈, 능력도 없으면서 평범하게 살려야 살 수도 없지 않느냐는 절망이 근저에 깔려있다. 그는 대안으로 마약을 선택했을 뿐이다. 트랜스포팅은 영국에서 기차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긴 말로 사람들이 기차의 플랫폼에 모여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번호를 맞이하는 게임을 뜻한다. 이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언가 바로잡아야겠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이는 영국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의 젊은이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우리의 삶의 번호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라는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가?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해서 지금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던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트랜스포팅이라는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게 부자로 살 것이라는 것을 단 누가 알았을까? 혼자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미래를 미리 계산해서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 어디다 쓰겠어. 내가 이거 안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마라. 당신이 지금의 사는 삶을 몇 년째 살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꿔야 된다.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 계속해서 받았다. 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답변 메일에서 나의 생각의 전환을 강조했다. 부업 삼아 하던 과외 일을 본격적으로 하라고 내가 권유했으며 어떻게 되면 프로페셔널하게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머뭇거렸다. 그의 질문을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게 아니라 안달났던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변할까가 그의 이메일에는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 경험한 것을 말해주면 믿지 못한다. 사람들은 의심한다. 사람들은 걱정한다. 그러느라 자기의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라는 그의 태도에 나는 엄청나게 짜증을 냈다.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였고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에는 수천만 원이 됐고 다시 1년이 되자 2억 원이 됐고 6개월이 지나자 3억 원의 예금이 쌓였다. 당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5년 뒤, 10년 뒤에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의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는 단 한 번도 아침 일찍 기상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몇 년간을 살아왔는데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한 단 한 명의 사람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말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적어도 2, 3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까이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밥을 아주 조금만 먹고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까지 말을 한다. 실제 나는 5, 6개월 정도 아침 안 먹고 점심은 미리 삶아놓은 계란 2개 혹은 라면 부스러기나 찬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저녁밥은 작은 공기 하나 정도로 때운 적이 있다. 지금도 나는 아침을 전혀 먹지 않고 있고 오후에 식곤증을 없애고자 점심을 밥만 먹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다 건강을 해치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봤는데 속만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그렇게 건강 걱정하면서 튼튼하게만 살아라.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언론에 게재된 자살기사 총 411건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자살 동기는 경제적 가난이 가장 많았다. 21%. 다음 정서적 갈등 19%, 부부 갈등 16%, 학업 6%, 고독감. 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은 절망과 고독감 29%, 열등감 13%, 갈등 상황 높이 11%로 조사됐다. 연령층은 자살률이 20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30대, 10대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높았다. 그로부터 10년 지난 뒤 통계청이 내놓은 1999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분석에도 자살자는 10대에서 30대에 집중됐고 그들 세대에서 자살은 교통사고 다음 최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살자들은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10대에서 30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며 건강 상실이 동기가 되어 자살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당연히 절망하여 자살할 것 같은데 건강을 잃었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 어느 독자에게 프로 과외 선생이 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권유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면서 나는 공휴일이든 휴일이든 쉬지 말라고 했다. 그가 내 지시대로 몇 개월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말은 엄살 떨지 말아였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는 피곤함에 쓰러져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그의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을 2알씩 먹으라 했다.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그 잘난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않은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개선이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고 운동해라 라고 말했다.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으면 안 죽는다. 난 그에게 한 달에 하루는 푹 쉬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하루다. 그 시기는 대신에 예금액이 2억이 넘기 시작했을 때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 이렇게 정의한다. 몸 건강한 노숙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하고 건강한 상태는 아니므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그저 몸 하나 튼튼하다고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육체적 건강은 위협받는다. 핀란드의 트로쿠시 직업 전문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경기 침체 국면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더 많은 질병을 앓게 된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핀란드 연구팀은 250만 명을 대상으로 실업률이 낮을 때 실직하면 사망하기 쉬우나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실직을 해도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것도 발견했다. 연구팀은 실업률이 낮을 때 실직한 사람은 본래부터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과 성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것이고 실업률이 높을 때 건강한 사람들도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에 실직자가 많다 보니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사망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나는 하루에 열 몇 시간 육체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나도 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하지만 두뇌 활동에는 한계가 없다. 휴식 삼아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뭘 하건 두뇌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뇌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 두뇌는 수면 중에도 완전히 쉬고 있지는 않으며 내가 피를 토하듯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정신을 계속 집중하면서 두뇌를 사용하라는 거다. 물론 나 역시 건강체는 아니다. 몸무게도 표준 체중 미만이고 나이 50에 허리둘레 30인치를 갖고 있을 정도로 말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았고 큰 병도 몇 번 앓았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병 속에서도 나의 정신력 하나만큼은 오로지 서 있었다. 나는 몸이 아파 엄청 고생할 때도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보니 만드는 것을 할 때는 몸이 아프지 않았다. 나는 30대만 하더라도 건강을 자신했으나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몸이 조금씩 탈이 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으면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새벽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다음날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10년에 한두 번뿐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직원이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셔대는 사람들,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일요일에 등산이니 뭐니 하면서 몸을 극도로 사용한 뒤 월요일에 출근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육체의 리듬을 깨는 일은 토요일에 할 거를 권유한다.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몸을 완전히 전소시킨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면 오히려 정신과 육체는 더 가벼워진다. 적당히 애매하게 노력하고 애매하게 출근해서 애매한 노력만을 기울인 사람은 몸이 피곤해진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쇼핑몰에서 쇼핑만 하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수다만 떨다가 저녁에 퇴근해도 피곤하긴 똑같다. 아니면 정말로 몰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똑같이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덜 피곤하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벗어날 해법 4가지를 말해주겠다.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허약 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걸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것이다. 넷째, 긴장감을 잃지 마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걸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당신은 여전히 육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칠 수도 있다. 아무도 안 말린다. 하지만 그 튼튼한 몸이 대체 왜 필요한지 그 육신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숨만 붙어있는 게 당신의 원하는 목적인가?